네, 22대 총선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이 총선 공천 국면에 들어섭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문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오늘부터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이 공천 면접을 시작하죠. 공천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거함지 출마를 요구할 계획입니까? 조건은 희생을 통해서 두석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뭐 두석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고 그것이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어떤 분이라도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석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도 이기고 내가 빠져난 지역도 이기고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계획들은 어떻게 잘 될까요? 저거는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를 이제 지역구를 이동시키면 그 이동시킨 그 지역 물론이고 이동할 지역까지도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을 저 지역구로 옮겼을 경우에 저 지역구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그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무모한 전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의원이 원래 있던 지역에는 당선이 가능한데 새로 가는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보다 더 정밀한 그 지역구 이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닷새 동안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영남권 지역은 16일, 17일 양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텃밭, 양지 이런 의미가 뭐냐면 공천이 곧 뭐 당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곳에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정권의 주류, 그다음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측근 이런 분들이 몰리는 건 약간 당당하지 못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대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등에 쥐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전반적으로 총선에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나서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그런 걸 그 뭔가 홍보 포인트로 삼거나 이러면서 조금 더 힘차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역구의 공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서대문 갑에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추천했는데 고사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더 요청을 하면 출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지난번에 혁신위 시절에 그 얘기하는 걸 보면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구를 고사했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같은 걸 노리는가? 우리가 그런 짐작을 해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에서는 아마 비례대표 저럴 경우에 비례대표를 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아마 이게 당신에 대한 마지막 통보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언행 이런 걸 봤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이 자 만약에 지역구 공천을 안 받아들이면 비례대표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역구에 안 나간다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뇨한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호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을에 신청을 한 이용호 비서관 경기 지역에서 차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 총선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곳이 양지 중에 양지인데 대통령의 채찍근이 같다. 그게 주는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구나. 특권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이원모 비서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게 대통령 측근인 사람의 숙명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몇 군데에서는 보여줘야 굉장히 공천 개혁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혁적인 공천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총선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큰 하위 20% 현역 의원 명단을 조만간 개별 통보할 방침인데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바로 통보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보받은 사람들이 제3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가자고 노력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점수 이제 감점 대상자인 네네. 20%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데, 네. 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친문, 예를 들어 비명계에서도 친문 현역 의원, 네.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관점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 내의 계파별 분포를 보면 네. 친문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네. 친문 중에 또 상당수가 친명으로 옮겨가 있죠.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위 20% 이제 저거는 뭐 지역구 관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예.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문 의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저 20%라는 명단 안에도 친문 의원이 다수인 것은 맞는데 예. 자, 그럴 경우에 그럼 과연 친명 중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만약에 저기에 과거에 한 그 보름 전 정도의 저 명단은 아니지만 하위 31명 뭐 이래서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에서 부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명단에는 친문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친명은 별로 없고 만약에 그런 식의 명단이 다시 나온다면 친명과 친문 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뭐 아마 친명계에서 뭐 그렇게까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나 여하튼 저 20% 명단에 친문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평가자 하위 20% 명단 안에 든다는 거 사실상 컷오프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이 뭐 탈당한 다음에 제3지대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탈락자들에게 그 기준이라든가 배점 그 점수 결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들고 가서 그 탈락자에게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라는 거를 알려줘서 이것이 어떤 다른 데로 갔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 본인에게 약점이 될 것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지 않는 한 예. 제가 볼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다 그 탈당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출마를 하려는 예. 그런 입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공정한 기준과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명분을 빼앗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공정했느냐. 예. 근데 본인이 그것을 전에 들었을 때 공정하지 못한 포인트를 잡아서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빌미를 주겠죠. 그러니까요. 자, 최 편집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여기에 대한 공천을 주냐 마냐. 근데 일단 안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많잖아요. 많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또 뇌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문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친문을 상징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 중성동갑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과거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예. 그 지역으로 주면 그거는 민주당에는 양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못 주겠다는 건 확고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임종석 전 실장이 배지를 달고 국회로 들어왔을 때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면 자칫하면 임종석 전 실장 중심으로 또 친문이 뭉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그 뭐 좀 공천 탈락 한 사람들 네.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또 안 가고 그러면 이제 결국 임종석 전 실장한테 중성동갑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험지 이런 데 가서 당신이 해라. 살아 돌아오려면 살아 돌아와라. 아마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임종석 전 실장을 너무 표적해서 공천에서 배제하는 듯한 인상, 그거는 안 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추미애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차별화돼서 대응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차별화되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확실하게 돌아선다. 돌아선 친명계 아니겠어요, 지금. 예. 임종석 전 실장은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충성맹세 이걸 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두 사람을 분리해서 아마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일단 정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제2의 조국의 강 이야기 또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조국의 강, 제2의 조국의 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 정도의 뭐 지지층이나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개천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은 못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는 순간 이게 정권 연장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오히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기 종식을 원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불쏘시개 이야기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신당, 창당 등 총선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 밝힐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마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2월 1일에 본인 싱크탱크죠. 네. 그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데가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요. 그 예. 발기인 대회에서 대표까지 뽑아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정당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당화하고 나서 자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는데 네. 지역구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3%는 넘어야 네. 비례대표 배분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본인이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 본인이 2번, 비례대표 2번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아하. 아마 신당, 장당 선언을 하고 본인의 그 지금 얘기대로 예. 뭐 윤석열 뭐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신당, 창당의 명분을 아마 예. 오늘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그 비례 뭐 네. 통합정당인가요? 네. 뭐 그거하고 거기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게 낮다고? 없다? 예, 함께 하는 순간 마이크가 많이 올 거고요. 설명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 그런데 그런 난감한 설명을 계속 하면서 선거를 치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확실한 뭔가 이익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예. 그 전에는 좀 곤란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지난 8일에 항소심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 예. 놓고 이제 직후에 이제 신당 창당 시상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 결국은 법정 구속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당 창당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뭐 사실 들으셨어요? 법정 구속은 이제 판사의 재량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법정 구속 면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정적인 얘기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그 2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 선고를 예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또 법정 구속 뭐 충분히 예상을 했겠죠.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예상을 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8일 그 2심 선고 전에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당연히 본인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했는데 예.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뭐 참 다행스럽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이게 좀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부 결정이 난 상황이잖아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거는 좀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 적당한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제 언급에 보면 예.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 불가피한 선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장관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지 저는 응원 메시지는 없다고 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기 직전에 네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왜 신간 소개하잖아요. 예. 거기에 최근 조국 전 장관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공지영 작가의 책을 소개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심은 조국 신당이 그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빅텐트 구축에 성공한 이 제3지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이 첫 번째 최고위 회의를 가질 예정이죠. 공천, 정책 문제 등 아직 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보이는데 기호 3번은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는 정해진 것 같아요. 네. 3번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3번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이유는 예. 원래 이게 4개로 찢어져 있을 때는 예. 그 YTN이 엠브레인 그 리퍼블릭의 예. 그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 예. 각계의 정당이 전부 다 한 자리예요. 그리고 합쳐도 2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뭐 그래픽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당이 여러 개면은요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네. 이거 중에서 뭘 고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네. 선택이 심플해진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싫어? 제3지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민에게 굉장히 심플한 선택지를 그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고 예. 지금 그런 류의 국민의 지금 그 어떤 에너지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출마자들도 이러면은 나 정도면은 가서 해볼 만한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이 싫어가지고 제3지대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4개의 세력이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체성이 좀 모호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개의 세력이 모였으니까 정체성이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바로 반대쪽에서 보면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정당은 어느 하나의 그 아주 일정한 스펙트럼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걸 이제 뭐 사당이다 뭐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개면 뭐 일부 보수 세력도 있고 진보 세력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양성 속에서 뭐 용광로처럼 조화를 이룬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건 그 지금 이 4개 정파의 이 그 단일 정당 네. 이거를 저는 뭐 정체성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아마 공격하고자 하는 쪽에서 그렇게 볼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그거를 옹호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예.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한 곳으로 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잘만 하면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그건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 빅텐트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저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김상희 평론가께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정체성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약이 뭐 어떻게 되냐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신당은 보수 성향입니까? 진보 성향입니까? 뭐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저는 보는 게 실용주의입니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거대 양당도요. 사실은 네. 정체성이 균일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하는 사람들, 과거에 그 보수 정당에서 영입한 진보 인사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자신들의 무릎을 꺾고 들어간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모셔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다른 의견을 내고 그 다른 의견이 뭐
그 당 내에 제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위에서 아주 순조롭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잘 집행이 된다면 네. 아무 문제가 없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 안에서 나는 이걸 못 버려라고 싸우면서 계속 싸우면서 이게 분열 양상으로 가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요, 여야 정치권에서 이승만,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인증 한창입니다. 여야 대표들 각 영화를 보고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왜 도대체 이승만 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쳐오신 민주주의의 길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의 퇴행을 막는 것입니다. 자, 네. 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가 제대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 같은데 저 메시지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된다. 최근에 뭐 기념관 걸린 문제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뭐 어제부로 뭐 24만 명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요? 오늘 아마 흥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 그 시기만 해도 벌써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뭐 뿌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고 특히 지금 뭐 그 영화 평론가들 얘기에 따르면 MZ 세대들이 많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렇게 되면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 외에 그 약간 중도층 유인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모처럼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영화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영화 정치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도 보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도 건국 정쟁은 가름한 후에 인증샷을 올리고 또 글도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보수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도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패착이라고 좀 봐요. 아, 그쪽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언더독들이나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집권 세력이잖아요. 예. 집권 세력이 지금 역사 논쟁을 할 때입니까? 경제를 챙기고 그늘진 곳을 가고 얼마 전까지 잘했잖아요. 연탄 나눔 봉사라든가 그런 거 잘했잖아요. 예. 그런 걸 계속해야 되는데 갑자기 역사 논쟁으로 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입장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참모 말 아이디어를 듣고서 이렇게 그냥 다른 것까지는 폭넓게 네. 사고를 못하고 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역사 논쟁으로 가는 거는 지금 현 여건으로서는 별로 좋은 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김대중도 다큐멘터리도 지금 상영을 하고 언더독들이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 넷플릭스 한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묘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논란입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배우 분장이 이 대표와 닮았다는 네. 건데 논란의 소지가 뭐 이제 화면이 좀 나오겠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배우 이제 거기에 그 형정식인가요? 예.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윗부분, 그러니까 머리 하얗게 화면에 된 나옵니다. 부분을 예. 가리면 예. 거의 이재명 대표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 외모로 지금 보여요. 예. 그다음에 그 감옥에서 이제 초밥을 시켜 먹는 부분. 그다음에 죄수 번호가 4421. 저게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한 그 어떤 시행사의 예. 그 수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수익은 뭐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예. 자, 이런 여러 가지가 과연 우연인가? 우연히 저렇게 여러 개 겹치면
그건 우연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저 제작자의 의도가 뭐 이제 그 넷플릭스 쪽에서는 뭐 이게 특정 인물과 상관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상당히 의도성 있는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얘기한 저런 내용들은 저게 원작 넵툰을 소재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원작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저게. 예. 그러면은 최근의 정치 상황, 특히 이재명 대표를 연상해가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저런 대목을 다 찾아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자충수로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충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불매 운동까지 나서겠다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약간 자충수로 보이는 게 이게 좋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이겠습니다만 예?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를 너무 크게 지금 총선 전에 확전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